센터크쇼 강적들 진두권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윤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그 측근을 변호한 대장동 변호사들이 국회 입성에 공소 취소 모임을 만들고 조작기소 국정조사를 주도하더니 마침내 공소 취소가 가능해지는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이 대통령의 운명을 쥐게 됩니다. 이것이 과연 법의 정의에 합당하며 민주국가에서 가능한 일입니까? 오늘 강적들에서 이 얘기 해보겠습니다. 안에 들어있던 소주를 그렇게 마시고 그랬었나요? 제가 나이가 몇인데 먹는 거 이제 저만 좀 땀 좀 가지고 지금 이러는 거 아닙니까 지금? 김성태 증인. 거짓됐으니까 마음대로 하십시오. 김성태 증인이 위원장님 방에 들어갔다는 게 맞습니까? 아니에요. 들어온 적이 없는데.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에 관여할 목적이 분명해진 거잖아요. 대한민국 전체 사법 정의를 위해서는 이 특검이 진행이 되는 게 맞다. 번역기를 돌리면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라는 말로 해석이 되네요. 이재명 대통령 뜻이 아니고. 홍의 자리니까 이렇게 자, 이걸 한 건데 무의식적으로 악수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습관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치 선생한테 너무 야박한 평가를 하시는 것 같은데. 보수의 어휘 소리가 왜 나왔습니까? 윤석열을 키웠기 때문이죠. 추미애 장관이 맞았잖아요, 결과적으로. 추미애가 맞은 거면 문재인이 틀린 거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되게 위험한 발언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그리고 김규환 전 CBS 논설실장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재명의 남자가 오셨습니다. 문재석 의원입니다. 대학 때 처음 인연을 맺은, 심지어 과외도 이어서 받을 정도로 한 찐친이시라고 들었는데 두 분은 어떤 인연으로 친해지신 거예요? 삶의 궤적이 비슷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공감대도 좀 많이 있었고 또 정치를 보는 관점이 저하고 많이 비슷하다. 그래서 더 가까워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같은 7인의 멤버에 비해서 정선호 장관이나 김영진 의원에 비해서 베일이 좀 가려진 느낌이 있고, 조금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성함이 낯설다, 못 들어봤다 하는 분들도 좀 있습니다. 네. 그 이유가 뭘까요? 저분들은 이제 정치권에 좀 오래 계셨던 분들이잖아요. 저보다 정성호 의원은 5선을 하셨고 김영준 의원은 3선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재선 국회의원이고 또 거기에 이제 성격이 저는 이렇게 드러내는 성격이 좀 아니라서 아무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죠, 저는. 베일에 가려지신 게 아니라 실제로 그 베일 속에서 좀 활동을 조용히 하신 분이죠. 7인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원조 7인회는 지금 사실 해체됐다고 봐도 무방해요. 7인회 하면 문진석 의원님, 정성호 의원, 김영진 의원, 그리고 김남국 의원, 김병욱, 임종석, 이규민 의원을 얘기를 하는데 이규민 의원하고 임종석 의원은 개인 비리라든가 공직선거법으로 정치권을 사실상 떠나거나 다름없고 김영진 의원만 하더라도 쉽게 해서 이재명 대통령 눈밖에 났어요. 개항을 이재명 대통령 출마할 때 반대하시면서 그때부터 약간 소원해지셔서 정치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제 선을 좀 두고 있다라고 보신 게 맞아요. 김남국 의원도 사실 그 친명 쪽에서는 최근에 이번에 공천 받는 과정에서 좋게 안 봐요. 동의 안 하실 수도 있는데 김남국은 정청래한테 투항했다라고 해석하는 분도 좀 있어요. 그래서 원조 7인회 중에 정말 남은 사람은 3사람밖에 없다. 문진석, 정성호, 김병욱만 남았다. 이렇게들 해석합니다. 7인의 역할이 뭐였냐면 그 당시에 변방의 도지사셨잖아요. 네. 대통령께서. 여의도에 이렇게 들어오시는데 저희들이 교도부를 확보하는 역할을 7인회가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이 끝나면서 7인의 역할은 끝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게 참 특이한 게 제가 오늘 생경한 것이 보통 다른 정부에서는 7인을 지목당하면은 언론에 이런 앞서 나간 발언이다 그런 게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는데 지금 우리 7인에는 자랑스럽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잖아요. 실제로 근데 실제 7명 단위가 맞긴 맞는 겁니까? 그렇게 모이는 게 맞고요. 맞는데요. 역할이 이제 끝났다고 보는 거죠, 저희들은.
대통령과 가까우시니까 꼭 묻고 싶은데요. 그 대통령께서 우리 강적들 시청하시나요? 강적 뭐 대통령께서 그럴 시간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의문의 일패. 아니 우리 너무 잘 알지만 대통령께서 트위터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트위터로 본인이 트위터에 많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고 그걸 통해서도 소통하시고 현안에 대해서 너무 잘 꿰뚫고 있잖아요. TV 프로를 시청할 만큼 시간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트위터의 활동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여론도 생성되고 이러는데 우려도 솔직히 한 번씩 전달하십니까? 트위터로 소통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라기보다는 대통령께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직접 소통하겠다는 그 의지가 강해요. 지금까지는 뭐 크게 문제는 될 것은 없다고. 이번에 가짜뉴스 크게 아끼셨잖아요, 이번에. 가짜뉴스가 아니죠. 그 옛날 있던 사건을 다시 소환했을 뿐이지 그게 가짜뉴스는 아닌 거지. 김재섭 의원님, 이준석 대표 나왔는데 김재섭 의원님이 그전에 나올 때는 분명히 더 크고 더 넓었거든요. 그랬었나? 많이 홀쭉해지셨습니다. 선거 때문이에요?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아마 육아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선거보다 힘든 게 육아였어. 예, 살 좀 빠졌다고 다들 이제 야였다고 하시는데 사실 거의 100kg에 가깝기 때문에 세 자리에서 두 자리로 겨우 넘어온 수준이라 뭐 그렇게 살 빠졌다고 하면 조금 민망하긴 합니다. 근데 많이 바쁘시죠, 요즘 선거 그렇죠. 위원장 하시죠? 오늘 넥타이 컬러에서도 저희가 확인할 수도 있다시피 각자 이제 각 당을 상징하시는 저렇게 기본소득당을 응원하는. 아이 그게 아니죠. 이제 이거는 아직 이 서울 이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근데 이거 경기도에 무시하는 거야 지금? 이게 저 서울의 컬러입니다. 초록색이. 그래서 서울 선거에 임한 어떤 각오를 다지기 위해서 제가 오늘 초록색 컬러로 나왔습니다.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마무리한 날 조작기소 특검법을 전격 발의했습니다. 조작기소 국정조사특위 마지막 회의가 끝난 지 30분 만에 민주당이 조작기소 특검법을 제출합니다. 억지기소, 조작기소를 하는 과정에서의 진상을 제대로 밝히고 그와 관련해서 형사 책임을 물어야 될 사람이 있다면 제대로 물어야. 특검법엔 공소 취소 권한도 담겼습니다. 특검의 직무 범위와 권한에 공소 유지와 그 여부의 결정이란 내용이 포함된 건데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이 기소한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특검이 공소 취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진상을 밝혀서 조작 기소가 인정이 되면 특검이 독립적으로 판단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공소 취소가 가능해지면서 야권은 셀프 사면이라고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 강적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아니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 측의 주장은 무죄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만약 불공정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게 합리적인 이유다 그러면은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하면 되는 거고요. 내가 내 사안을 판단할 특검을 임명할 임명권자다 그러면은 회피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면은 그 특검이란 사람을 야당에 추천하게 해가지고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 헌법적 체계가 돌아가는 건데 지금 이건 아무리 봐도 말이 안 되는 상황이다.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서 역시 이재명 사건 관련해서는 외압과 회유, 협박, 그다음에 수사 과정에서요. 그다음에 조작 기소였다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박상용 검사의 발언에서 더러운 검사의 더러운 거래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50 청문회 이견되는 역사적인 국정조사였습니다. 죄 지우기 특위가 아니라 죄 굳히기 특위가 되고 말았습니다. 정신 승리라고 보여져요. 주범이면서 지금 아닌 척하고 청와대에 계시는 벌거벗은 임금님 한 분 계시죠. 사실은 이제 증인에 따라서 증언이 좀 엇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게 조작 수사가 있었다, 조작 기소가 있었다라는 것이 명백해진다고 한다면 당연히 공소 취소하는 게 맞는 거죠.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기 있는 우리 이준석 의원님께서 조작 기소를 당했어. 그걸 수용할 수 있겠어요? 전 살면서 기소당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나는 그럴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건 좀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을지 모르나 막상 정말 내가 그런 일을 당했다고 했을 때 어느 누가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똑같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특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그것도 이제 해결해 나가는 과정도 법에 의해서
법적 절차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그것이 문제된다 저는 그렇게 보죠. 지금 문진석 의원님 말씀은 저 대북 송금이나 그 대장동 사건이 맞습니다. 조작 기소라고 단정을 하시는 거죠? 그런 증언들이 많이 나왔죠. 예. 어떤 이번에. 증거가 있죠? 그러니까 남욱이라든가 남욱 같은 남욱 변호사 증언도 그렇고 누가 조작을 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녹취록을 조작한 흔적도 나왔고요. 재판부는 재작년 재판에서 윗 어르신들이 결정하는 대로 다 해줄 테니까란 대목이 불명확하다며 녹음된 부분을 재생했습니다. 검찰은 여기서 윗 어르신들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측근 정진상 전 실장을 지칭하는 거라고 주장했지만 남 변호사는 윗 어르신들이 아닌 위례 신도시라고 반박했습니다. 원래 국정조사라는 건 그래요. 그런 입장이 다른 사람들이 나와서 증언을 하기 때문에 어느 것이 맞다 틀리다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 뭐가 진실인지 그러다 보니까 정쟁으로 빠지는 수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정쟁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도 특검은 반드시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적법한 국정조사, 적법한 특검이라고 하기에는 이게 재판 중인 거거나 아니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정조사에서 다룰 수 없잖아요. 그걸 관여할 목적으로는 애초에 국정조사를 열 수가 없는데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에 관여할 목적이 분명해진 거잖아요. 그럼 애초에 이 국정조사를 열게 된 목적 자체가 국정조사의 취지에 위배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렇고요. 두 번째는 명백하게 조작 기소가 됐다? 저는 거기 납득하기 대단히 어렵거든요. 새로운 증거가 나타났다, 명백해졌다? 그거는 정말 민주당의 입장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애초에 연합술 파티가 열렸고 그 가운데서 회유와 뭐 압박과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열었는데 그 가장 장본인인 김성태 스스로가 연합술 파티 없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소주를 그렇게 마시고 그랬었나요? 제가 나이가 몇인데 먹는 거 이제 그만 좀 말씀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소주를 드셨냐? 연을 먹었다고 뭔 일에 무슨 관계인지 정확히 술 안 먹었고요. 근데 뭐가 더 드러났다는 거죠? 게다가 박용철이라는 사람은 역시도 리오남 만나서 방북 대가로 뭐 몇십만 달러 줬습니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법정에서 다투어진 내용과 국정조사에서 다투어진 내용이 뭐가 더 달라졌냐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뭐 조작이 없었다. 남욱 변호사 증언은 그러면 인정 못하는 겁니까? 있었잖아요. 조작이 있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진술도 조작하고 진술 조작이 예를 들어서 뭐 이래 신도시를 윗 어르신이라고 이렇게 녹취를 그렇게 풀어줬다든가 그다음에 재창영을 실장님으로 이렇게 풀었다든가 다시 시연을 시켰어요. 속기사들이나 검사들한테. 근데 다 재창영으로 들리고 이래 신도시로 들린다고 얘기합니다. 이재명과의 연결고리를 찾기 위해서 찾는 녹취록을 조작을 하는 겁니다. 뭐냐? 재창영을 실장님으로 바꾸는 거예요. 녹취록 한번 들어주세요. 그냥 없었던 일처럼 하더니 이제 재창영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네, 전 주한지검장님. 이게 실장님으로 들립니까? 뭐로 들립니까?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니, 일단 뭐로 들리냐고요? 지금 재창형으로 들립니다. 그렇죠. 이거 암수를 쓴 거예요, 암수. 근데 왜 녹취록을 이렇게 풀었냐라고 해서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법원의 결과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려 그러면은 공식적인 절차가 있는 것과 재심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쉬운 방법을 놔두고 지금 이 특검은요 수사 인력 357명을 얘기하면요 이거 최소 예산 반년이면 500억 정도 들어갑니다. 이거는 그럼 500억을 들여가지고 이재명 대통령 개인을 위한 이런 서비스를 해주는 게 마땅하냐? 500억이면 하나 지청 운영할 돈 정도 될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거 안 하고 그냥 편하게 가가지고. 조작 증거를 내면은 그냥 법정에서 아무도 판사도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면 증거 내면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재명 대통령 개인을 위한 특검이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주장할 수 있을지 모르나 중요한 것은 이재명 개인을 위해서 이 특검이 운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대한민국 전체 사법 정의를 위해서는 이 특검이 반드시 진행이 되는 게 맞다. 왜냐하면 기소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조작으로 기소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잘못된 기소에 대해서는 형사사법 체계에 공소 취소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소 취소라는 제도를 적용하는 게 잘못됐다고 보지는 않는 거죠. 저는 지금 토론하면서 좀 놀라는 게 제가 많은 민주당 의원들하고 이렇게 대화도 하고 만나기도 하지만 이렇게 그 공소 취소를 공개적으로 노골적으로 언급하시는 민주당 의원님은 처음 봐요. 네.
공소 취소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복공판 깔아놓고 밑에서 공사했는데 더 이상 복공판 깔 필요 없고 지상으로 바로 길을 내겠다라는 뜻으로 저는 해석이 돼서 상당히 놀랐고 사실 지금까지는 설마 공소 취소하겠어라는 좀 의심을 많이 가졌는데 이 특검법은 공소 취소권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소 유지 여부의 결정을 포함되는 건 아니고 공소 유지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예, 예. 공소 유지 여부의 결정을 포함한 그 공소 유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그렇죠. 공소 취소권을 사실상 부여한 거로 모든 법조인들이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 특검법이나 국정조사는 공소 취소로 가는 길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특검이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판단해서 이게 정말 조작 기소였다, 조작된 수사였다라고 본다면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이 특검법에만 공소 취소, 공소 유지 업무가 규정이 된 게 아니고 최혜병 사건 특검법 아시잖아요. 거기에서도 공소 유지를 특검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디자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꼭 이게 이제 국정조사 이번에 이제 이 특검법만 그렇게 디자인된 건 아니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일각에서는 공소 취소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에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심 반기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도 있었거든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대통령 의중은? 대통령께서는 부동산 문제도 사실은 문제의식을 가감없이 드러내시잖아요.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서. 그래서 이 문제도 그렇게 보실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정치적 유불리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게 더 큰 대의.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어느 누구 나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한테도 이렇게 조작 기소라든가 이걸로 사법적 피해를 입는 것에 대해서는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하실 거라고. 번역기를 돌리면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라는 말로 해석이 되네요. 이재명 대통령 뜻이 아니고 확실히 문지석 의원님 찐명 7인에 만지신 것 같아요. 이거 시원하게 정리를 해주시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또 연결해서. 이번 조작 기소 국정조사는 새로운 사실관계나 증거를 명백히 밝혀내지는 못했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청문회 막판에 등장한 김성태 전 회장의 증언은 어떻게들 들으셨는지요? 저는 가장 인상적인 게 윤석열 정권이랑 이재명 정권이랑 똑같다. 금감원장이 대북 송금 변호사 출신이라 지금 나한테 악감정 갖고 이러는 거 아니냐. 나 거짓했으니까 다 털어봐라. 무슨 민주당 의원님께서 뭐 주가 조작으로 뭐 대북 송금했다 하니까 또 금감 원장님께서는 또 뭐 아까 보니까 있는 겁니다. 다 털고 계시던데. 금융감독원 원장님께서 다시 수사를 받고 있냐고요? 당시에 대북 송금 변호사님이었는데 그러니까 악감정 가지고 지금 이러는 거 아닙니까 지금? 김성태 증인 이거 죄송하지만 지금 똑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전에 윤석열 정권이 했던 거나 의원님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무심코 던진 노래 지나가는 깨우리가 맞고 죽습니다 지금. 어차피 거짓됐으니까 마음대로 하십시오. 다 털어버리시고 다 털고 절 줄 때까지 안 몰아보시죠 한번. 이분도 물론 범죄자니까 이분의 말을 다 뭐 사실이라고 전제할 수는 없지만 민주당에서는 김성태 국정조사 증인 불렀다가 약간 좀 득실 따지면 좀 손해본 게 더 많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 송금에 직접 관련이 없다는 거는 이제 김성태 회장 입으로 나왔으니까 뭐 실익이라고 볼 수 있지만 술 파티 같은 경우는 아예 없었다고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리오나한테 돈 뭐 만났느냐 부분은 부인을 안 하셨어요. 재판 중이기 때문에 나중에 얘기했다고 얘기했거든요. 2019년 이화영 전 부지사와 공모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보낸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김 전 회장은 대부분 질문에 답변을 피했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에 쓰인다. 이런 것은 알고 500만 불, 300만 불 보낸 것은 맞습니까? 재판에 관련된 거는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재명 지사하고 통화 몇 번 했죠? 재판 중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과의 공모 의혹에 대해선 누를 끼쳤다며 부인했습니다. 못난 저 때문에 누가 돼가지고 그 부분은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 평생에 제 마음속에 영웅이었는데. 김 전 회장은 2023년 이전 부지사 재판에선 이재명 지사가 방북비 대납에 대해 충분히 인식한 걸로 보이는데 맞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네라고 답했습니다. 김성태 증인은 사실은 사업가예요. 사업가는 가장 이해관계 밝은 사람이거든요.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계산된 발언을 한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는 이제 더 이상 털릴 게 없어. 털어도 이미 다 털렸기 때문에. 자, 털릴 게 없는 증인의 증언과
털릴 게 많은 증인의 증언과 어떤 것이 더 신뢰해야 될지는 국민들이 판단해야 될 문제다. 이거야말로 지금 관심법 갖고 우리가 국정조사 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사실 남욱도 전형적인 사업가인 거고 친절하게 또 우리가 항소 포기를 해준 바람에 대장동 일당들이 막대한 이익을 가져갔잖아요. 털려도 돼요, 여기는. 어마어마한 이익을 이미 항소 포기를 통해서 가져갔거든요. 저는 그래서 남욱은 더 이상 뭐 받을 게 없고 뭐 더 털릴 게 없고 이거는 정말로 그 모든 증인들의 진술을 다 파기할 수 있는 그 어마무시한 논리이기 때문에 애초에 국정조사 취지 자체를 몰각시키는 말씀이라고 저는 오히려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그냥 힘의 논리인 거죠. 사법정의랑은 아무런 상관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정적인 건 뭐냐면요. 그 당시 검찰이 윤석열의 정치 검찰들이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서 모든 이 수사들을 진행했다라는 게 저희들의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검찰들의 수사라든가 기소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불신인 거죠. 근데 그건 실제로 알겠는데. 그 불신 속에 여러 가지 정황들이 드러난 거고. 예, 그건 그 정황을 알겠는데요. 뭐 그런 실체적 진실을 밝혀보자고 하는 게 특검인 거고요.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은 법원에 우리가 상권 분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당에서는 그렇게 주장하고 야당에서는 저렇게 주장하고 그러니까 그걸 가져가면 법정에서 판사님이 공정하게 판결을 내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 판결을 갖다 입법도 권력으로서 사실 무효화하려고 하는 게 저는 이게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에 대한 공격이라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이런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 뭐 입법부가 판결을 뒤집는다 이런 표현에 대해서 저도 뭐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걸 저도 일부 동의하지만요. 모든 판결이 완전 무결하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내일이면 선거가 한 달 카운트다운에 들어갑니다. 지금부터 갈수록 뜨거워지는 선거 판세 본격 분석해 보겠습니다. 시선이 총선급 재보궐선거에 쏠리고 있어요. 먼저 뜨거운 부산부터 보죠. 하정우 전 수석이 결국 등판을 했는데 하 전 수석의 출마할 결심, 이거 어떻게 평가할까요? 냉정하게 후임자가 준비된 상태에서 했다 그러면은 뭐 이해할 측면이 있지만은 후임자 발표가 늦어지거나 기대에 못 미치는 인물일 경우에는 야 뭐 이재명 정부에서 AI를 핵심 기관 산업으로 내세우더니만은 그 선거 하나 때문에 그걸 망가뜨렸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후임자가 누가 오냐에 따라서 평가받겠죠. 근데 저는 하정우 수석 저도 뭐 업무상 그렇게 보면 가끔 인사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전 정치할 캐릭터 아니라 봤거든요. 저도 약간 옛날에 그런 말 많이 들었지만 너드 형 타입 아닌가 네, 그런 상황인데 저도 이렇게 정치하고 있는 거 보면은 뭐 하정우 수석도 똑똑한 사람이니까 잘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덕담을 제가 건넸습니다. 이제 정치하는 거예요? 이미 들어왔으니까 열심히 해. 왔으면 이겨야 돼 정치는. 그럼요. 이겨야죠. 하정우가 잘생긴데 무조건 이깁니다. 내가 더 잘생겼지. 그러니까 뭐 하정우 개인으로 보면 뭐 출마하는 거에 자유죠. 그리고 뭐 대통령실 출신들, 뭐 청와대 출신들이 출마하는 건 뭐 비일비재합니다. 뭐 그것까지 뭐 제가 뭐라고 할 건 아닌데 이준석 대표께서 얘기하신 대로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 이후에 굉장히 강조해서 이야기한 게 이제 AI. 근데 현장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전히 AI 기본법의 적용 여부를 가지고 어디까지 적용되느냐, 우리는 적용되냐 마냐 가지고 늘 혼란이 있다 그래요. 근데 이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아니면 현장의 지침, 뭐 어떤 뭐 실효적인 방안 이런 것들이 완전히 지금 무방비 상태로 던져져 있는 상황에서 AI 수석이 중간에 출마하겠다고, 그것도 재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 떨렁 나간다? 그러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한 그 AI 도대체 강국이라는 거는 어느 나라 얘기냐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며칠 전에도 논란이 됐지만은 그 하정우 수석이 그 어떤 상인분과 악수하고 이제 손을 터는 장면 때문에 논란이 많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어떤 정치인으로서의 기본이나 자질이나 정치에 관한 어떤 본인의 철학이나 이런 것들도 안 된 상태에서 급하게 급조돼가지고 내가 대통령의 등을 업은 고관대작 출신이요 하고 그냥 행차하듯이 간 것처럼 전 보였거든요. 이거야말로 정말 그냥 출마용 출마죠. 너무 정치 초년생한테 너무 야박한 평가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신선한 분이다. 그리고 정책적 역량이 뛰어나다. 그리고 사실 부산을 다시 살리고 싶다 이런 욕구가 있는 것 같아요. 하정우 수석이. 그래서 하정우 수석이 부산 경제에 큰 기여를 할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게 진짜 정말 그 악수를 하면 이게 손이 저린가요? 그러니까 옛날에 생각해 보니까 그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렇게 손에 막 붕대 감고 막 악수하고 이랬던 기억이 좀 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치인들 악수할 때 여러 이렇게 유세 나가면 이게 손을 완전히 잡는 거는 자제시켜요. 참모들이 손의 끝에 손가락 이렇게만 살짝 대고 빠져라고 하는데 이분이 이제 정치 이제 초년생이다 보니까 많이 잡은 모양이에요. 근데 동영상을 보면 억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왜냐하면 물 묻은 장갑으로 상인하고 만났을 때 손을 좀 닦은 장면 뭐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데. 뭐 정치 초년생이니까 그럴 수 있다. 아니 뭐 그렇다 치더라도 해명이 손이 저렸다? 아니 저희 셋이 다 지역구에서 악수 많이 해보셨잖아요. 손이 저렸다는 거짓말이야.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습관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니 그럼 습관이었다고 얘기하던가 뭐 잘못했다고 잘못했으면 네 글자 얘기하면 되는 건데. 위해서는 그 꺼리낌이 없어야 될 텐데 상인들하고 악수해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분 자체가 저는 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저분이 손이 좀 축축한 다한증? 다한증이 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럴 수도 그래서 있죠. 이렇게 악수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이게 맞아요. 땀이 나는 분들은. 만지면 더 땀이 나니까. 그래서 사실은 뭐 손을 털었다 이런 거 가지고 지역적인 문제로 정치를 평가할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거 한번 혹시 진 교수님은 정치 안 하셨으니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그게 구포도서도 가보고 평소에 시장 인사도 하고 이러면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상대가 보통 그 시장 상인분들이 오히려 정치인 만나면은 좀 우잔다고 고무장갑부터 삼중장갑 벗고 인사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 정치가 훈련된 사람 같으면은 아유 그냥 드셔요. 그러면 괜찮습니다. 얘가 그냥 하고 이렇게 가는 게 맞는데 그 다음 동작까지 연마가 안 된 것 같아요. 봤을 때는요. 그렇게 했으면 자기 그냥 바지에 이렇게 씻거나 하는 게 더 일반적인데 이거는 아니지 내가 봤을 때는. 근데 선배님으로서 알려주세요. 그러면 자요. 자 했는데 손이 묻었어요. 그리고 다음 분이 하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손에 물이 묻었어요. 그럼 그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요? 여기 바지에 닦아야지. 잠깐 제가 닦고 하겠습니다. 하고 해야 여기 손이 되는군요. 젖어서 닦고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제 스킬이 좀 부족했는데 그걸 갖다 면피를 하려고 해서 그 뒤에 그 사실 말이 별거 안 아닌 말이 안 일인데 되는 거죠. 후속 대응 자체가 조금 저는 미흡했던 지역구가 또 농촌 지역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흙 묻은 장갑을 끼고 이렇게 이제 미안하니까 좀 빼려고 해요. 근데 저는 사실은 더 적극적으로 손을 잡습니다. 이렇게 흙 묻은 손을. 제 마음을 전달하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아니 흙을 또 다른 사람 악수하려면 닦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 너무 노골적으로 하면 더 미안할 거 아니에요, 상대가. 제가 저 같은 날 구포시장 갔잖아요. 저도 가면서 그 거리 하나 딱 그 수산물 시장 앞에 걷는 동안에 아유 선배님 괜찮습니다 하면 악수한 거 이게 거의 100번은 될걸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아마 그 물 터는 장면들이 이제 현미경처럼 계속 들여다본 것 같은데 거기 적응해야 될 겁니다. 왜냐면 저런 일 많아요, 이제 보면은. 별거 다 시비가 짝다리까지 나옵니다. 지금 저 처음에 서울 나갔을 때 짝다리만 찍혀서 올라오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나요? 그때는 안 미쳤어요, 전혀. 네. 자, 그 앞서 언급했던 하정우 후보의 손털기 논란은 그냥 정치 시민이 호된 신고식을 치렀다. 이 정도로 마무리지면 어떨까요? 네. 부산 민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민심 어떻게 보세요? 3자 가상 대결 조사를 했더니 하정우 35.5%, 한동훈 28.5%, 박민식 26%가 나왔습니다. 세 사람은 요 숫자를 각자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 건지 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석하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굉장히 강하게 시작한 건 맞죠.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20%대가 나왔다고 하는 거는 충분히 저 안에서 경쟁해 볼 수 있는 구도다. 잘 나온 거예요? 저 다음에 또 조사가 하나 나온 걸 보면은 거기서는 박민식 장관한테 한 1% 정도 뒤지는 거 정도로 나오던데요. 예. 저는 그 정도면은 3자 구도를 정착시키긴 충분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국민의힘 후보 확정된 다음에는 그 자원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가장 먼저 저기 당원이 한 10,000명 이상 있을 텐데요. 당원들은 자유롭게 문자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권한이 생기죠. 그 개인정보에 접근성이 생기고 이번 선거는 지방선거랑 같이 치러집니다. 그럼 구청장 후보 및 시구의원 공천자들과 연계해서 선거 치를 수 있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수록 한동훈 전 대표는 그 시점이 오기 전까지 어느 정도의 위치를 만들어 놓느냐가 중요한 상황이 될 거고요. 이렇게 해서 나중에 가면은 자연스럽게 한동훈 전 대표 주변에도 전현직 구의원, 시의원들이 한 5-6명이 줄 서느냐 안 서느냐 관건일 겁니다. 안 서면 선거 못 치릅니다. 전현직 구의원들로부터 전화가 오느냐 안 오느냐가 관건이다. 그건 아무도 모르죠. 근데 그 상황이면은 상당히 긍정적인 것이고 그게 아니면 지금
정작 유세차 돌기 시작하면 유세차 동선부터 짜기 힘들 겁니다. 문 의원이 지금 격하게 고개를 끄덕이셨는데 손가락을 안 질러봐서 이게 왜 그게 관건인 거예요? 몰라서. 지역 선거이기 때문에 공중전만을 가지고 치르는 것은 어렵다. 사실은 지역 선거는 공중전보다는 지역에서 얼마나 밀착해서 선거 운동을 하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그런 자원들이 없는 게 이제 문제인 거지, 리스크인 거죠, 사실은. 근데 이게 당이라가 될 것이냐가 중요한 거죠. 사실 몰라요. 그거는 제가 한동훈 대표 이제 캠페인 하는 거 보니까 생각보다 선거를 잘 치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하정우 수석 얘기를 했지만 주민들이랑 스킨십이랑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보니까 그 선거하면서 신나는 게 좀 보여요. 근데 보통 아시겠지만 후보자들이 신이 나야 일단 그 선거가 잘 되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 한동훈 전 대표가 현장에서 맞이하는 민심들이 생각보다 좋다는 게 간접적으로 좀 느껴지는 게 있고, 이 부산 북구갑이라는 곳이 전재수 의원의 개인기가 굉장히 뛰어났던 곳이지 사실 국민의힘 당세가 약한 데가 아니거든요. 김문수 당시 이제 대통령 후보도 높은 지지율을 받고 당세 자체가 좋아요. 그래서 만약에 시구의원들이 서포트가 되고 그 조직을 동원할 수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장점이 될 거고, 무엇보다도 박민식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 얘기가 또 구포초등학교였나요? 거기 뭐 6형제가 다 구포초등학교를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어머니까지. 어머니까지. 근데 이런 것들이 지역 정서에는 상당히 그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극복할 만큼의 한동훈 전 대표의 개인기를 보여줄 것이냐가 저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이거를 보셔야 되는 게요. 예전에 이제 영혼의 그 맞대결, 제가 노원에서 정치할 때 바로 밑에가 이제 누구였냐면 권영진 우원식 조합이었거든요. 여기도 한 명 떨어졌다 붙었다 이렇게 퐁당퐁당하면서 하던 곳인데 우원식 의장님 진짜 선거 잘하시거든요. 완전 밑바닥 붙을 수 있거든요. 권영진 의원 진짜 잘합니다. 진짜 잘하시. 근데 거기서 내가 도저히 여기서 정치 더 못하겠다 해가지고 대구 가시니까 대구시장을 한 방에 되시더라고, 권영진 의원님이. 그러니까 호되게 훈련되죠. 평소에 엄청난 체육관에 훈련하는 사람들은 딴 데 가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우리가 전재수 장관과 박민식 장관이라 그러면요, 이 둘은 제가 예전에 정치 입문해서 2012년 지원유세도 가본 적 있거든요. 전재수가 센 만큼 박민식도 셉니다. 저희 당에서 보는 북갑의 구도는 두 분이 단일화될 때 안 될 거라고 저희들은 봅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한 보수 세력들이 지금 완벽하게 분열돼 있어요. 이게 다시 합칠 수가 없는 상황까지 간 거죠. 그게 이제 너무 저희 민주당에 대한 적개심보다 더 서로가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단일화가 아니더라도 투표로 단일화하면 야권의 승산이 있다. 뭐 또 두 후보 지금 단일화의 대상으로 거론되는 두 후보는 각각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텐데 어떻게 보세요? 한동훈 대표는 지금 이제 동탄의 이준석 모델을 이제 벤치마킹 하는 거죠. 이준석 대표가 거대 양당 후보들을 다 물리치고 당선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북갑이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하정우 민주당, 박민식 국민의 후보를 제치고 본인이 되면 일약 대권 주자가 되는 건 물론이고 당의 지도자 반열에 올라설 수가 있는 거죠. 동탄 모델 내려면 개항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동탄 모델은 100% 개항 가야죠. 그러니까요. 저는 사실 여기 임하는 후보들이 결국에는 정치 인생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큰 도전을 하고 있는 건데, 저는 한동훈 전 장관도 어느 시점에는 올인 선거해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동탄 모델하지만 제 동탄 모델의 화려한 결과 빼놓고 그 앞에 제 무수한 고민을 그대로 하고 있을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동탄 가면 딱 우리 다 알잖아. 새로운 지역구 가면 유권자가 이준석 씨 떨어져도 여기 살 거야? 네, 그렇죠. 근데 머릿속으로는 떨어지면 뭐 하고 살지? 떨어지면 내가 또 방송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어떻게 출퇴근하지? 머리 터지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가 이번에 구포시장 가서 몇 분하고 이제 잠깐 차 마시면서 얘기해 보니까 구포시장에서 얘기 나오는 게 와이프 내려온지 보자래요, 그러더라고요. 와이프 같이 사는지 보자를 저도 그 얘기 들었어요. 와이프 같이 와 살면은 조금 믿어줄게를 얘기한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근데 김민정에서 자기 직업을 갖고 있는데 게다가 지금 남편 버리가 없으니까 돈을 그건 여기 핑계고, 그렇게 해명하는 거는 여기 핑계고, 정치하겠다 안 먹었으면 올인 아니면 나띵이에요. 그렇군요. 세상에 안 바쁜 와이프 어디 있습니까? 올인 아니면 나띵이지 전부 다. 그런데 북구는 모든 세상에 대한 기대가 있고 말랑말랑하고 누가 조금 더 다 내려놓고 올인하느냐에 승부가 될 거예요. 평택을도 못지않게 뜨겁습니다. 민주당이 조국 저격수였던 김용란 후보를 공천하면서 최소 5파전이 확정됐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김 후보에게 꼭 이기라고 했다는데 이것도 재밌습니다. 이거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예상하세요? 저는 조국 대표가 동네 잘못 골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 저 마지막에 제가 상계동에 출마할지 아니면은 동탄 출마할지 아니면 세종 출마할지 뭐 이런 몇 가지 고민한 적이 있었습니다. 세종은 공무원들이 많아서 문과 끝판왕 도시고요. 동탄은 삼성전자가 있어서 이공계 끝판왕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동탄에 삼성전자와 연계된 인물이 거의 한 40% 가까이 돼요. 삼성전자랑 협력사까지 하면요. 근데 평택도 평택을 이번에 치러지는 곳은 고덕국제신도시의 삼성전자 캠퍼스 주변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공계 비율이 높은 곳입니다. 근데 뭐 조국 대표는 법대라 문과라 이걸 안 되나? 그게 느낌이 옵니다. 그게 뭐냐면 이공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국 대표가 보여준 삶의 궤적이라는 거. 뭔가 뭐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서 살아오면서 엘리트주의적인 삶을 살아오셨는데 거기에 더해서 뭐 입시 비리 이런 이미지가 겹쳐 보이고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좀 부정적인 감이 많이 들만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조국 대표는 전국적인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사실 조금 그런 신도시 느낌이 아니라 다른 곳 갔으면은 어이구 TV에 나오실 분 나왔네 이런 게 있을 텐데 젊은 세대 중심 그리고 이공계 중심인 도시에서는 약간 고생을 할 거다 이렇게. 평택을도 부산 북값처럼 단일화가 변수예요. 다만 이제 부산 북값하고 차이가 뭐냐면 평택을은 진보나 보수나 다 단일화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거죠. 양쪽 다. 진보는 뭐 아시다시피 뭐 민주당, 조국혁신당, 뭐 진보당도 있잖아요. 보수는 저 유희동 후보하고 황교안 후보하고 단일화를 돼야 되는데 황교안 후보가 의회 선전을 하고 있잖아요. 여론조사에서 두 자릿수 초반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 단일화가 변수가 될 것 같은데 글쎄요, 저는 그 단일화가 양쪽 다 어느 정도 이루어지기가 어렵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얘기하면 이번 그 지방선거가 14군데가 치러지는데 13곳이 민주당이 갔던 곳이잖아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의외로 선전할 수 있는 곳이 한 서너 군데가 있는데 어딘데요? 평택을, 또 한안갑, 울산 남갑, 그리고 충남 공주, 부여 청양. 거기서 만약에 국민의힘이 의석을 한두 개만 찾아와도 상당히 승리했다고 주장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장동혁 지도부가 지선에서는 패배하고 재보궐선거에서는 이겨서 당권을 계속 유지할 것이다 라는 명분과 논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말씀하신 네 군데 평택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아까 삼성전자 도시라는 걸 저도 동탄 가기 전까지는 전혀 이해 못했어요. 기업 도시라는 개념을 상계동 사는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삼성을 위해 만들어진 도시들이에요. 아산, 탕정, 그다음에 동탄, 그다음에 여기 평택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연계돼 있는 게요. 동탄의 평택 캠퍼스에 출퇴근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삼성. 반대로 평택에서도 그렇게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계돼 있는 삼성타운들이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 후보 안 낼 수가 없고요. 그래서 저희 최측근 인사 중에 한 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6파전에는 어떻게 보세요? 김용남 후보가 단일화에 응할까요? 조국 지금 후보 현재 지지율로 이렇게 판단해 보면요, 단일화 굉장히 어렵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김영남 후보가 조국 후보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오차범위 내이기 때문에 인위적인 단일화는 좀 쉽지 않다. 그리고 억지로 또 당에서 단일화해라 이렇게 해서 단일화가 되면 그 후 폭풍이 또 만만치 않을 것이기 때문에. 아니 근데 문 의원님, 제가 이거는 민주당 사정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떤 이런 다자판이 펼쳐지면은 행보에 관심 가는 게 소위 말하는 친노 친문 계열이에요. 친노 친문 중에 보면은 이런 선거에서 조국 대표를 미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하필이면 김용남 의원이 후보다. 그러면 좀 친노 친문 색채랑 거리가 있잖아요. 친노 친문이 어디로 갈까요? 김용남일까요, 조국일까요? 냉정하게 둘 중에 고른다면. 그래서 이제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요즘 우리 당에 이제 새로운 뉴 이재명 지지하는 그 당원들이 많이 또 입당을 했잖아요. 이분들은 단일화하지 말아라는 게 이제 그분들의 입장이기 때문에 지도부도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큰 틀에서 보면 단일화 해야죠, 당연히. 조국과 김용남의 단일화는 정치를 코미디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국과 김용남이 어떤 사이입니까? 2019년도에 그 김용남 자유한국당 의원이 그 조국 가족 사모펀드 의혹 제기하고 그랬잖아요. 김용남 의원이 그거 공격해가지고 당시 나경원 원내대표한테 표창장까지 받았어요. 우수위원하고 표창장까지 받았어요. 우수위원하고 그 그림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이 지금 뭐 단일화라고 손을 잡는다? 이건 좀 정치를 좀 희화화시키는 거라고 보고. 그러니까 참 정치가 무서운 게 사실 김용남 의원 여기 나오실 때마다 나 4시에 김어준 유튜브 고정 출연이 있어서 가야 된다 하면서 서둘러 가셨잖아요. 그랬는데 이제는 뭐 후보 조국이랑 붙는다고 갑자기 출연도 밀어버리고, 딴지 게시판에서는 김용남이 어디 국힘이지 민주당이냐고는 비판이 성토대가 지금 난리가 나 있고, 반면에 이재명 팬사이트에서는 또 조국을 성토하더라고. 고장난 쇠빙선이다라는 얘기까지 있어요. 저도 그 얘기
듣고 되게 웃었는데 지금 뭐 평택을에 나온 후보 뭐 5명, 6명 가운데서 유일하게 친윤 경력이 있는 후보가 김용남 의원이라는 거 아닙니까? 왕자 그 논란에서 손가락만 씻었다고 했던 분이 김용남 전 의원이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뭐 주술적인 얘기를 자꾸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냥 단순 해프닝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저거 다 떠나서 윤석열 후보는 손 안 씻으세요? 주로 손가락 위주로 씻으시는 것 같아요. 아이고. 사실 다 나오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한 페널티로 작용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 뭐래도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정청래 의원이 합당까지 할 정도로 어떤 그 김어준 세력과 이렇게 같이 어우러진 그쪽의 진영의 대표인 거고, 반면에 김용남 의원이야말로 정말 뉴 이재명의 그 상징 자체 아닙니까?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이 두 사람의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이번 선거에서부터 표면하기 시작해서 저 지선 이후에 어떤 당내 권력 다툼의 한 파편 으로 저는 딱 보이기 때문에 재밌더라고요. 이후에 조국 대표가 어떻게 캠페인을 하냐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느 한 후보가 치고 올라가면 전략적 투표로 아마 단일화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지층들이 전략적 투표를 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유희동 후보가 이길 수 있다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럼 지금 뉘앙스는 조국 대표가 이겨도 상관없다는 쪽 같으세요? 조국 대표가 이겨도 상관없다고 그렇게 말씀 안 드렸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렇게 말씀 안 드렸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말씀은 안 하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큰 틀에서 보면 우리 민주진보 진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 네. 양쪽 다 화이팅으로 들립니다. 저는 놓치고 있는 게 하나 있는 게 황교안 후보가 지금 이제 2자릿수 지지율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저는 장동혁 대표의 마지막 승부수를 간과하면 안 된다. 황교안 대표 측 지지자들은 굳건히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장동혁 대표와 황교안 대표 사이에 어떤 사전에 얘기가 온 것이 아니냐. 그래가지고 여기가 어떻게든 단일화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유희동, 황교안 단일화가 만약 성사된다면은 근데 그게 이제 전국 선거 판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이냐. 그리고 누구로 단일화될 것이냐가 의외의 변수가 될 수 있다. 추미애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가 30년 만에 국회를 떠나서 추추 선대위를 발족하면서 선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여기 나와 계신 이준석 대표, 그 추미애 대항마로 조응천 후보를 내세우셨어요. 매기입니까? 필승카드입니까? 너무나 선명하게 대비되는 삶을 살아온 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추미애 장관은 법조인으로서 전혀 법조인답지 않은 모습을 법사위에서도 많이 보이시고 과거에 윤석열을 만든 또 친윤 인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대조가 좀 되는 것이고 보수의 어머니 소리가 왜 나왔습니까? 윤석열을 키웠기 때문이죠. 마음으로 키운 그 윤석열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에 대한 책임론을 추미애 장관에게 물어야 된다. 사실 뭐 지금 또 이재명 정부에서 사법제도를 황폐화시킨 데 있어가지고 또 법사위원장 또 맡아가지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장관하고 법사위원장 왜 해요? 그런데 가가지고 정말 무리한 진행으로 인해가지고 국민의 지탄받고 있고. 자, 쇼츠는 나경원 의원이 찍고 있는데 누구 보고 쇼츠 찍는다는 거야? 쇼츠 찍기 위해서 계속 범죄자 대통령 하는 거야? 쇼츠 그만 찍어! 나경원 의원님, 의제를 벗어난 발언은 이따가 하십시오. 신상 발언 시기에. 오선식이나 되시면서 주제를 벗어났다는 걸 구분도 못 하십니까? 오선식이 나가 뭡니까? 위원장 말씀하실 거면 시간 멈춰주세요. 위원장님, 2분 더 받으세요. 거기에 비해서는 항상 박근혜 정부든 아니면 문재인 정부든 윤석열 정부든 할 말은 하고 살았던 조응천 후보의 삶이 훨씬 대비되고 소위 말하는 보수포 표심이나 아니면 중도 표심 다 공략할 수 있는 후보가 조응천 후보라 생각해서 삼고초려를 했습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 때문에 윤석열이 대통령이 됐다. 저는 그 생각에 동의 안 되고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 당시 사실은 장관으로서 자기 직분을 최선을 다한 겁니다. 다만 방식이 약간의 뭐 거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래도 추미애 장관이 맞았잖아요. 결과적으로. 이걸 이미 추미애 장관은 알았던 거죠. 윤석열이 뭔가 대권 욕심이 있는 사람이다. 권력력이 강한 사람이다. 그래서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이다. 이런 걸 알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견제하기 위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최선을 다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요. 그래도 여성 출신 중에 경기도지사는 처음이 아닙니까? 그래서 나름 의미가 있다. 여성 리더십이 우리 정치에 새롭게 등장하는 역사를 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추미애 그 후보가 되는 과정을 보니까 진짜 이상했거든요. 왜냐하면 추미애라는 사람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도 하셨죠. 법무부 장관 하셨죠. 육선 의원이시죠. 법사위원장 하셨죠. 정말 당내에서 주요 요직을 다 거치신 거물급 정치인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여성 가산점을 받고 최종 후보가 되셨는데, 그러니까 정말로 여성 정치인으로서의 의미를 좀 갖으려면 본인이 가지는 이 어마무시한 정치적 경력을 활용해서 김동연 후보랑 저는 경쟁을 했었어야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경기도의 권리당원도 마찬가지 납득을 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새삼 여성 광역단체장의 후보로서의 정체성을 강조하시기에는 그 과정이 너무 좀 사실 비합리적이었다. 가산점 문제는 추미애 후보야 뭐 가산점 받고 싶겠어요. 근데 본인이 그걸 안 받게 되면 제도 다른 자체가 사람들까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았다. 저는 그렇게 근데 보고 저는 그거 그런 꼭 게- 이기려고 받았다 이렇게 보지는 근데 않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그 포기할 수 있었다고 보거든요. 근데 왜냐면 근데 그게 그런 게 있어요. 공천 제도가 그렇게 돼 있는데 본인이 포기한 포기한다고 사례들이 그게 포기가 되는 있습니다. 게 아니에요. 포기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 저는 그게 본인의 정치적 어떤 성별이 아니라 개인의 정치적 경쟁력으로서의 표명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추미애 정도의 이른바 걸출한 인물이 여성 가산점을 새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영 뒷맛이 배운치 이제 않다는 뭐 거죠. 지층에서는 이미 추미애 후보는 가산점 여부와 상관없이 1등을 달리고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뭐 그걸 포기하거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었겠으나 아마 그런 부분도 고민했을 거예요. 이게 제도가 형해화될 수도 있다. 만약에 내가 이걸 받아서 포기하겠다 이러면 다른 여성 신인 정치인이라든가 여성들한테는 굉장히 또 불리하게 작동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제도로 규정된 걸 포기한다는 것이 이제 굉장히 큰 고민을 한 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조홍천 그 후보 말씀을 하셔서 제가 뭐 좀 여쭤볼게요. 이준석 대표 뭐 여의도에서 많이 얘기 들으신 내용일 것 같은데 장동혁과 이준석의 이제 빅딜설 알죠? 그 서울시장 선거의 후보를 개혁신당 후보가 내지 않고나 뭐 단일화해서 오세훈 시장으로 밀어주고 경기도에서는 국민의힘 후보하고 조홍천 후보가 단일화해서 조홍천으로 단일화를 갖는다. 뭐 이런 식의 그 시나리오가 돌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정말 있으세요? 없어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랑 은근히 제가 한 두세 번 정도 공개된 만남을 가졌잖아요. 근데 사실 제 느낌으로는 대화의 맥락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예, 저희 식사를 해도 그냥 뭐 이렇게. 왜 만났습니까, 그럼? 그냥 그때 서해수호 날 갔는데 박준태 비서실장이 오랜만에 식사나 하시죠 그래가지고 날짜 잡았는데 갔는데 의제가 있게 만난 게 아니다 보니까 대화가 툭툭 끊어지고 그냥 나중에 언젠가 볼 일이 있으면 보겠죠 이 정도 느낌으로 본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도 없습니다. 사실 장동혁 대표가 그런 걸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를 만나서 예를 들면 경기지사 관련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할 것이냐, 서울시장 과정 어떻게 할 것이냐. 말하자면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대표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하고도 지금 당장 해야 되는 일이 바로 이런 것들인데 장동혁 대표가 과연 물밑에서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느냐. 전혀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긴 하고.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뭐가 안 되면 수면 아래에서라도 뭘 해야 된다. 저는 이 생각이 들어요.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인 서울시장 선거 여야 후보 확정 후 격차가 다소 줄어드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이제 민심이 반응하고 있다고 보는 건지 그 이유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 국민의힘하고 좀 민주당의 지지율이 특히 서울만 놓고 봤을 때 40대 37 정도로 좀 좁혀드는 추세를 보이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수가 이제 결집하고 있다고 이렇게 해석들을 하는데, 근데 좀 문제는 뭐냐면 서울이나 부산이나 대구나 여당 후보와 국민의힘 후보의 격차가 별로 줄어들지 않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후보들의 경쟁력이 당의 지지율보다 높지를 못하는 거예요. 후보들의 지지율이 높아야 개인 선거를 끌고 가는데 당이 지지율을 못 끌고 가는 것도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 당권파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장동혁 그렇게 욕하면서 당 뭐 엉망이라고 그러면서 후보들 너네들은 뭐 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4월 30일에 KBS에서 여론조사를 했더라고요. 거기서 지금 보니까 정원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정당 지지율이 45%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43%를 받았고, 그다음에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정당 지지율,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율은 21%인데 본인 지지율은 32%입니다. 그러니까 10% 이상을 상회하는 개인 지지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과 저 정원 후보 간의 격차는 점점 앞으로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텐데, 그게 왜 그러냐면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가장 많이 민주당이 비판하는 내용이 식상하다, 너무 오래 하지 않았냐라고 하는 건데 뒤집어 보면 오세훈 시장이 가진 리스크도 식상한 거거든요. 반면에 정원호 후보는 신선하다고 하지만 리스크도 신선해요. 제가 제기했던 내용이지만 칸쿤 관련한 의혹들, 그다음에 뭐 굿당 관련한 의혹들, 그리고 수의계약과 관련한 의혹들, 최근에는 뭐 도로를 넓힐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사실 강북 사람들의 문매를 맡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장특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장특공 관련해서 그 정원호 후보가 개인의 입장을 명확하게 내는 것이 아니라 당의 입장과 같다. 근데 당의 입장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뭔지 모르겠어요. 정원호 후보는 장특공, 그러니까 서울 시민의 절반 정도가 해당한 이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뚜렷한 입장을 못하고 입장이 왔다 갔다 하는 입장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없으면 뭐 세금으로 몇 억이 쉽게 날아갑니다. 이거는 대통령께서 잘못 생각하신 거다.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재명의 예스맨이 될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폭주 앞에서는 제대로 말 한마디 못하시더니 이제 일 잘하는 이재명 정부를 향해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 문제에 대해 실거주 1가구 1주택자의 현행 권리는 무조건 보호돼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정원호 후보가 검증이 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성동구에 가보세요. 성동구에 가보면 정원 후보 아니라 거의 아이돌급입니다. 제가 성동구에 한번 가봤어요. 가봤더니 50대, 60대 그 여성분들이 엄청나게 다 따라다니면서 정원호를 연호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저도. 왜냐면 그만큼 삼선하는 동안에 성동구 구정을 잘 이끌어온 거예요. 검증은 이미 돼 있어요. 아니 그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성동구를 내가 만들었다 이런 거는요. 성동구는요 우리가 성동구에서 발달했다는 지역이 어디냐면요. 성수대 건너면 압구정 건너편이에요. 압구정 건너편이 개발자만 풀어보면 안 뜰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강남에 그린벨트 풀면 무조건 다 뜨는 것처럼 개포동에 재건축하면 몇십억 되는 것처럼 풀면 뜨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서울의 숲 이 공간을 개발했다는 이유로 성동구 서울숲은 이명박이 만든 거고요. 국민들한테 그러니까 거기 이제 여러 가지 여러 행정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성동구 구민들 입장에서는 그것만 가지고 평가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지율이 95% 정도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네. 성동 구민들한테. 그건 이게 이제 이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 이게. 지지율은 아니고 이제 구정 만족도인데. 만족도인데.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이죠. 일잘러라고 칭찬해서 저는 이재명 그때부터 대통령이 존재감을 공개적으로 칭찬하기 전에 이미 언론인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언론인들 물어봐요. 다음 서울시장 민주당 누가 될 것 같냐고 했을 때 다음 서울시장 민주당 누가 될 것 같냐고 했을 때 저는 정원호가 될 거라고 본다. 그래서 왜 그렇게 보냐. 그래서 성동구에 이미 서사가 만들어져 있다. 정원호 후보에 대한. 그래서 언론인들도 정원호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뭐 그래요? 과연 그렇게 돼요? 그래서 두고 봐라. 6개월 후면 이 서사들이 퍼져나가면서 정원호 후보가 뜰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원래 여당에서 대통령 작정하고 밀면은 그렇게 인지도 높이는 거는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고요. 저는 정원호 후보가 지금 굉장히 갖고 있는 리스크는 정책에 대해 가지고 나오는 것들을 보면요. 하다못해 최근에는 갑자기 박원순 시장을 흡사 연상케 하는 정책들 같은 거 많이 내세우고요. 우리 박원순 시장 때 보면은 딱 이미지 정치하려고 하시다가 서울을 10년 동안 정체시켜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보면은 뭐 도취되셨는지 갑자기 젠더 이슈도 끌고 나오시고 뭐 굉장히 서울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거 10년 전을 되돌리는 얘기들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저는 이거 도취되다 봅니다. 김문수 전 장관이 명예선대위원장으로 속속 임명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장동혁 대표는 따로 선거운동을 하는 모양새인데요. 설상가상으로 지도부 내부에서 투톱 갈등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장동혁 대표하고 송원석 원내대표 이제 불협화음 얘기가 아주 많이 보도가 되잖아요. 사실 송원석 원내대표가 강적들 처음 나왔을 때 제가 질문했었잖아요. 장동혁 대표 어떻게 생각하니까 고집이 세죠? 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기억나죠. 송 대표님이 장동혁 대표 때문에 좀 힘들어한다는 얘기를 몇몇 의원들한테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송 대표님께서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하세요.
장 대표가 고집이 세긴 세죠. 솔직하시네요. 그런 정도의 고집이 없으면 어떻게 그래도 제1야당의 당 대표를 합니까? 근데 그 이번에 송원석 원내대표가 장동혁 대표를 그 중앙선대위를 만드는데 빼버렸어요. 네? 네, 그거는 잠깐만. 송원석 원내대표의 생각이 맞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하고 정정식 정책위 의장이 24일 날 만나서 선대위를 구성하는데 김기현, 안철수, 나경원으로 가자. 그래서 장동혁 대표를 빼자고 얘기를 한 거예요. 와우. 그러니까 정정식 의장도 조금 이제 당황을 해서 이거 이제 대표한테 알려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찾아가서 통보를 했는데 장동혁 대표가 충청도 분이라 그러신지 속내를 얘기 안 하고 굉장히 불쾌하겠지만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언론에 이제 보도가 됐죠. 그 다음 날 박준태 비서실장이 일요일이었을 거예요. 갑자기 기자회견가 해가지고 당 대표와 지도부에 대한 내부 비판이 과도합니다. 선을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를 흔들어서 선거에 승리한 사례는 전례도 없고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당 대표를 흔들지 말라. 그래놓고 그 당 지도부 그 단톡방에서 이거 관련된 보도에 대해서 공동 대응을 하자 그러는데 당 지도부 아무도 대꾸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이선 후퇴라는 게 사실상 퇴진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그 자존심이 상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장님이 그 송년 모임에 회식하러 가서 돌아와서 노래 한 곡씩 부르는데 사장님은 노래를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노래해 그래야 되는데 하지마 이런 분위기가 돼버리니까 자기가 내가 노래할게 하고 나설 수도 없는 거고 이런 분위기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8일까지 공동선대위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 명확하게 자기를 넣어달라 빼달라 이런 얘기도 안 하고 계속 좀 지연시키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습니다. 사실 지금이라도 노선 전환하셔야 된다. 당대표가 지방선거의 중심이 되셔야 되는데 그 선제 노건이 지금 가지고 있는 노선을 변경하셔야 된다. 극우 노선 하면 안 된다. 중앙으로 갑시다. 이 얘기를 저도 했고 많은 의원들이 정말로 뼈아프게 조언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결국 이걸 차일피일 미루고 뭐 지지부진하다가 되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마찬가지로 이번에 서울 공천자 대회를 했는데 장동혁 대표가 오지 못했어요. 뭐 초대를 했는지 안 했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당연히 왔어야 되는 행사에 오지 않았거든요. 오지 못했는지도 모르겠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 안타깝죠. 김재섭 의원님이 방금 그 목요일날 있었던 서울시당 후보자 공천대 얘기를 했는데 그 서울시당 선대위원장이시잖아요. 네. 서울시당 후보자 공천대 얘기를 했는데 그 서울시당 선대위원장이시잖아요. 네. 그래도 서울시 후보자 공천대회에 당대표가 참석을 하는다, 원내대표가 참석을 한다. 이거는 서울시당에서 이거는 일부러 안 불렀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송원석 원내대표 측에도 물어보고 장 대표 쪽에도 물어봤는데 부르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일부러 완전히 왕따시킨 거죠. 물론 장동혁 대표가 당을 이렇게 운영한 것에 대한 자업자득, 자초한 측면이 있지만 그때 저는 당 그 서울시당 선대위에서 좀 잘못했다고 좀 봐요. 제가 여기서 하나만 국민의힘을 제가 들어보면서 국민의힘에서 공천 파동이 나면 가장 먼저 연락 오는 게 개혁신당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은근히 내용 파악이 잘 돼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근데 저는 서울과 부산 선거를 이번에 많은 사람이 주목하고 있는데요. 부산의 박형준 시장 쪽의 대응은 굉장히 능숙해 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장동혁에 대해서 그렇게 거친 거부 의사를 표명하지 않고도 적당히 한동훈 쪽하고도 뭐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고 이렇게 무르르 가고 있거든요. 양다리 걸치면서. 근데 아마 오세훈 시장 쪽은 먼저 장동혁 대표랑 대립각을 세웠기 때문에 그걸 해소하지 못하고 이게 계속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냐면은 부산에는 공천 파동이 없거든요. 시의원, 구의원 레벨에서. 서울은 전역이 공천 파동입니다, 지금. 그냥 대표님 말씀드리면은 제가 관악구에 한번 갔다 왔는데요. 관악구 구의원이 11명인데 국민의힘 의원이 10명을 컷오프 시켜버렸습니다. 근데 이건 상식선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게 그쪽에 있는 구의원들이 인식하기로는 배현진, 오세훈 라인이 장동영 라인을 치기 위해 가지고 공격을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선거를 치르면요. 오세훈 시장의 하부 선거운동 조직이 돼야 될 사람들이 구의원, 시의원들인데 그냥
전원 이탈하고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이게 저는 그래서 조직 추스려 가지고 딱 선거 시작하면 다 같이 앞으로 가자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균열이 커지는 게 보입니다, 지금. 제가 그래서 이거를 냉정하게 어떻게 봤냐면 제가 워낙 저도 정치하는 사람이 바이어스가 있을까 봐 제가 그냥 챗GPT에 넣어봤어요. 이 행동은 누구에게 유리하냐 했는데 오세훈 시장에겐 불리하고 지금 장동혁 대표와 각을 세우는 세력인 한동훈 대표 측 배현진 그 시당위원장에 유리하다라고 되어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 쪽에서 용납을 하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서울시 전역에서 터지고 있습니다, 지금. 문 의원님 첫 출연이신데 전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초반에 아이라고 하시더니 좀 뭘 이렇게 나서는 거 좋지 않다라고 했는데 방어력이 상당하셔서 예. 4대 1로 싸우다 보니까 정신이 4대 1이다뇨. 없었습니다. 예. 강경철 자주 나오셨으면 좋겠는데 자주 예. 나오실 거죠?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근데 저기 제가 토론을 하다 보니까 두 가지를 느꼈는데 그 진짜 찐명이다. 왜냐하면 그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거의 민주당 의원들이 나오면 약간 그 일부러 알면서도 모른 척하거나 우회적으로 얘기하거나 네, 실제로 또 잘 모르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맥을 짚고 계시다. 두 번째는 뭐냐면 맞은편에 앉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맞은편에 앉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웃는 모습에 제가 자꾸 무너져요. 그래가지고 말을 더 세게 못 하겠어요. 어쨌든 뭐 좀 자주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쿠쇼 강적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